조봉암 선생, 또 우리나라 간첩으로 죽은 사람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조봉암 선생.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봉암 선생 진보당 얘기는 언제 한번 따로 기회를 갖고 유튜브에서 한번 해야 할 주제인 것 같고요. 이거 여기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 평화통일의 길. 평화통일 하자고 해서. 근데 여기 우예 당면과업이라는 책은 대공산당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반공은 분명히 했죠. 1920년대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박헌영보다 오히려 선배죠. 그랬는데 하여튼 일제 말기에 전향을 하게 됐고 징역을 오래 살고 나와서 손가락을 3개나 잃었어요. 동상 걸려갖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생활이 힘들고 뭐 하다서 그걸 버티지 못해서 전향을 했는데 뭐 전향한 게 공산주의자로서 좀 치욕이라면 치욕이고 또 이제 그러지만 하여튼 그 해방 후에 이제 이승만 밑에 들어가서 농지개혁을 했죠. 농지개혁 당시에 농림장관이었고. 그리고 그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무섭게 치고 올라갔죠. 선거 구도가 2강 1중이었다가 양강 구도로 재편되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죠. 야, 저거 그냥 둬서 안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승만이 치는데 민주당 가만히 있었죠. 사실은 조봉암은 김성수 같은 분이 살아계셨으면 이 사건이 안 났을지도 몰라요. 김성수 같은 분은 조봉암이 야당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조봉암도 진보당을 따로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민주당에서 안 받아줘서 할 수 없이 바깥에서 이제 진보당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을 재판을 했는데 3명만 실형하고 17명이 무죄. 조봉암과 양명사는 5년을 받았으니까 5년이 짧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가벼운 판결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간첩 혐의가 무죄였단 말이에요. 간첩 혐의가 무죄라는 건 뭐냐면 간첩죄가 무죄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범법에 고무찬양은 사형이 아니거든요. 간첩죄라야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 판사님은 유병진 판사라고 책 제목이 재판관의 고민이에요. 뭐냐면은 이승만이 다리 끊고 도망갔잖아요. 다리 끊고 도망간 다음에 부역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다 아주머니들 뭐냐면은 인민군이 와서, 인민군이라고 해봐야 소년병들이 와서 쌀이 씨오, 그 김치 씨오 하면은 뭐 그거 김치 주고 쌀 주고 했다고, 그거 부역죄로 온 사람들을 이거 내가 재판해도 되나? 우리는 그래도 일찌감치 어떻게 운이 좋게 서울을 빠져나가서 피난을 갔기 때문에 이 꼴을 안 당하지만 우리도 서울에 남아 있었으면 총든 놈이 와서 쌀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있어요. 아마 웃는 낯으로라도 쌀이시오라고 하면 총 거꾸로 메고 와서 하면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징역 10년 받는 건데 이런 재판을 해도 되나? 그 고민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분도 우파예요. 나중에 반공 청년들이 이 판결에 항의해서 쳐들어옵니다. 유판사 타도를 외치면서 청년들이 법원으로 난입. 그래서 유판사가 이거 아니야. 세판사 피신하잖아요. 피신해서 어디로 가냐면 신도환이라고 유명한 극우파 반공 청년단장이죠. 그 집으로 숨어요. 이분도 반공 판사입니다. 사실은 이념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간첩 조작은 안 되지. 이거 징역 5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음번 선거에는 못 나오게. 확실히 못 나오죠. 그런데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굉장히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권을 당하고 이렇게 청년들이 법원에 난입해서 이제 빨갱이 판사 타도하라. 뭐 이거 반공 판사 간첩죄를 적용하라. 뭐 유병진을 타도하라. 뭐 이렇게 이제 몰려드는 그 꼴을 당했는데 결국은 재임용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항소심 대법원에 가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만큼 막았으니까 나머지를 해서 무죄를 해주시오. 지금 엄격하게 비판하자면 이 5년도
사실은 다 무죄죠. 다. 근데 유병진이 내가 여기까지만 막을게. 항소심 대법원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잘해줘. 그렇게 했는데 항소심 대법원이 뒤집히죠. 그래서 이 양명산 이 사람이 이중간첩이에요. 이중간첩이라고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무대 허가받아서 북한하고 무역하자. 옛날에 50년대는 북한 대북 무역을 했습니다. 대북 무역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그 특무대 허가를 받아서 그걸 하고 있었으니까 북쪽에 가면은 남쪽 사정 얘기해주고 남쪽은 또 북쪽 사정 듣고 내놓고 그거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조봉암이한테 뭐 갖다 줬지.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는 살려준다고 했는데 자기한테도 사용이 떨어지니까 하고 이제 속았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사들이에요. 대법원 판사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도 사용을 해 하고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조봉암이 결국 여기서 59년 7월 31일 사용을 당합니다. 59년. 그래서 이게요.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라도 보도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신문 중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조그맣게 났습니다. 조봉암의 비서. 이제 재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죠. 사형집행 반세기 만에 2011년도에 무죄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비석은 백비입니다. 그 사연을 어찌다 기록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간첩사건. 우리 이제 처음에는 간첩사건이나 반공법 사건도 유명한 사람한테 발생을 해요.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제일 유명한 간첩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성 간첩사건입니다. 황태성은 간첩이냐 밀사냐 논란이 되는 거죠. 이 황태성이가 박정희가 해명을 했잖아요. 형의 친구다. 형수가 누구냐면 김종필 장모예요. 김종필 장모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장모가 김종필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얘기해서 김종필이 체포라기보다는 모셔와서 고민하다가 박정희는 안 만나게 했습니다. 그거는 김종필은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김종필이 자기는 안 만났다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했다고 하는데 황태성 선생은 무슨 얘기야? 내가 김종필 만나서 다 얘기했었어. 내가 딴 놈이 김종필 흉내내는 걸 거기에 넘어갈까? 이제 그런데 하여튼 김종필은 지금 안 만났다고 하고 박정희는 황태성 씨도 나 박정희는 못 만났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박상희, 박정희의 형이에요. 박정희는 백시 얼굴입니다. 거의 90% 이상 위탁을 했어요. 박정희하고 박지만이 하나도 안 닮았죠. 근데 박지만하고 이 얼굴은 닮았죠. 이게 박씨 얼굴이에요. 박정희는 완벽하게 위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둘이 아주 친했고 박상희 중매를 황태성이가 서줬고 어렸을 때 박상희 집에 황태성이 놀러 오면 박정희가 거기 무릎에 앉아서 놀고 그랬다는.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황태성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 사건이 터졌는데 황태성은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연희 전문을 나온 유명한 항일운동가예요. 원래 김천 분인데 함경도에서도 잡히고 서울에서도 잡히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대구 10월 혁명, 대구 10월 사건, 그 10월 사건에 이제 당시에 조선공산당 경북도당위원장을 하다가 월북을 했는데 박헌영하고는 파가 틀려요. 박헌영하고 파가 틀리기 때문에 남쪽 출신이지만 북쪽에서 남쪽 출신들이 많이 이제 남노당 박헌영이 간첩으로 몰리면서 남쪽 출신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폐병에 걸려서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로 치면은 무역성 차관, 무역부 차관 비슷한 자리에 있었는데 흔히 그래서 무역성 부상이라고 나옵니다. 이따가 폐병에 걸려서 은퇴했는데
남쪽에 4월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박정희가 주도했다는 눈이 번쩍된 거죠. 상희 동생이 정희가? 그러고서는 김일성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김일성을 찾아가서 이거 내가 내 무릎에 앉아서 놀던 동생 친구다. 내가 내려가서 박정희 한번 만나겠다. 그랬더니 김일성은 말렸대요. 우리도 박정희가 옛날에 좌익을 했다고 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변절 과정이 더럽더라. 그냥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동지를 팔아먹고 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과거의 경력만 갖고 상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황동지도 내려가면 신변이 보장이 안 된다. 죽을 수도 있다 했더니 아니 그때 황태성 나이가 57인가 8 저보다 조금 안 됐죠. 저보다 조금 안 됐는데 그때는 그게 나이가 대한민국 국민의 그러니까 하여튼 남북 간의 평균 연령쯤 됐잖아요. 나 살 만큼 살았다. 그리고 폐병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은 대개 다 죽었다 이미. 근데 내가 아니 혁명가로서 이런 기회에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딴 놈도 아니고. 그리고 하여튼 내려가 보겠다. 그래서 그러시오 하고 김일성이 그 뜻을 꺾질 못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김성곤을 찾아갔어요. 근데 기력 걸렸습니다. 기록에는 김성곤이 해외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출입국 기록을 찾은 건 아니지만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주요 인물이 해외에 나가면 신문에 날 때예요. 국내에 있었어요. 근데 황태성이가 왔다고 하니까 눈치 빠른 김성곤은 없다고 해라. 나 없다고 해라. 그래서 김성곤을 못 만나니까 대구로 내려가서 박상희 부인을 만난 겁니다. 조기분 여사. 조기분 여사는 그 당시에 4.19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경북 지역의 피학살자 유족회의 주요 활동가였어요. 남편이 박상희가 10월 항쟁 때 총 맞아 죽었으니까. 박정희가 혁명열사 유가족이잖아요. 박정희가. 그래서 하여튼 이제 황태성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잡아가두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누군지 기억나세요? 한때 인터넷에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조웅이라고 박근혜가 북에 가서 김정일하고 잤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인데, 나름 정보력이 있어서 정윤회 얘기를 제일 먼저 한 건 조웅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정윤회 소문이 좀 떠돌긴 떠돌았겠죠. 그런데 정윤회 얘기를 인터넷이고 어디고 공식적으로 처음 한 건 그러니까 최순실 사건이 터지게 된 거 그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조웅 목사예요, 목사. 근데 이 조웅 목사가 뭘 터뜨렸냐면은 황태성 사건을 제일 먼저 터뜨린 것도 조웅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박정희가 차중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디 조웅 목사 얘기로 어디 나옵니다. 이 글씨, 그래서 나오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책도 썼어요. 황태성과 박정희, 김종필 이런 책을 썼는데 책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역사적으로 틀린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볼거리가 있는 게 자기가 이 사람이 황태성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 들어와 있었어요. 5.16에 자기가 5.16에 가담을 한 학생이라고 그래요. 5.16 세력이 대학생을 일부 끌어들였는데 그때 들어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장도영 쪽에 줄을 잘못 섰다가 장도영 쪽 우우 잡혀 들어갈 때 감옥에 와 있었는데 감옥 안에서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와 있다 하는 걸 그 소식을 듣고 밖에 나가서 미 대사관 쪽에다가 흘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건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박정희가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김정필이 증언록에 요 얘기가 나오는데 황태성이 내렸습니다 했더니 박정희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김학민 선배하고 이창훈 씨하고 사고재단, 인혁당 열사 모시는 재단에서 일하는 두 분이 썼는데 저한테 해제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해제를 쓰다 보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조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제는 원래 40매를 쓰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400매를 썼습니다. 그래서 400매를 써놓고 보니까 여기 넣기도 그렇고 따로 써야지, 따로 책을 하나 그럼 써야겠다 했는데 뭐 책은 못 쓰고 그 400매 쓴 글의 결론만 여기 이제 해제로 띄어서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그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김학민 선배가 이제 대충 추려갖고 또 책에는 제가 연구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나빠져 좀 고쳐갖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재밌게 느낀 건 뭐냐면 결국 황태성이 사형을 당하는데 박정희가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대한민국에서 박정희를 제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박정희를 줄기차게 자근자근 씹은 사람도 사실은 드문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박정희는 황태성 진짜로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흔적이 여러 군데서 그런데 근데 이게 묘한 거죠.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살리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살렸을 경우에 자기한테 져야 할 대가. 사실 이런 관점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추방시키는 게 맞죠? 추방시키거나 교환을 해야 하는데 우리 조작간첩 교환 한 번도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황태성은 진짜 교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이제 이건 그 다른 조작간첩 얘기는 교환 왜 안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간첩이라고 잡아놓은 사람 명단이 쫙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북에다 주고 누구랑 교환하자. 우리는 교환할 사람도 우리가 보낸 간첩하고 교환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보낸 거물 간첩은 없어요. 다 북파공작은 뭐 파괴하고 살인하고 하는 거니까 교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우리가 보낸 명단을 보면은 얘 누구지? 얘 누구지? 아니 간첩이라면 북쪽에서 보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낸 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안 되는데 황태성 같은 사람은 진짜 교환 가치가 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나쁜 인사들 많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렇게라도 교환을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옛날에 김삼룡 이주화를 조만식 선생하고 교환하자 그 협상하다가 전쟁이 터진 건데 그런 것처럼 왜 못했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박정희가 황태성과 무슨 밀담을 하고서 돌려보냈다. 그게 생길까봐 박정희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죽이고 싶진 않았는데 김영욱 같은 사람은 자익 경력이 없는 북에서 내려온 극우파 아니에요. 죽이자고 압박을 하는데 그걸 박정희가 혹질 못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황태성을 죽이지 않으려고 어떤 수를 쓰냐면은 나도 아는 법을 엉터리로 적용해. 그러니까 누구 처벌하려면 행위시의 법률로 적용을 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거는 훨씬 전환이에요. 그런데 마치 63년도에 국가보안법을 갖고 적용을 하니까 대법원에서 법률 검토하면은 야씨 이거 법률 적용 잘못됐어. 파기환송되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황태성의 변호사가 누구냐면 박정희의 변호사가 황태성의 변을 맡아요. 박정희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공방이 있었을 때 나중에 공화당 의원도 하고 변협 회장도 하는 홍승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대구에서 진보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산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운형 선생이 인민당 그 계열에 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박정희의 변호사가 됐는데 그 사람을 박정희의 변호사 하고 있는데 황태성 사건을 같이 맡는 거예요. 그건 저는 100% 박정희가 홍변이 좀 맡아주셔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정희가 죽이고 싶지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리려는 부담을 지면서 그거는 못했지만 황태성 죽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빨갱이로 몰리고 있었잖아요. 박정희가 사람 문제로 황태성과 여순사건 경력 때문에 이건 제가 여순사건 그 강연에서 유튜브에 이 얘기는 자세히 했기 때문에 요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자기도 빨갱이로 몰리고 있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걸 살리지 못하고요. 이게 이제 황태성이 결국 사형이 집행됐는데 1963년 12월 14일이라는 게 뭐냐면 12월 15일이
제3공화국이 정식 출범하는 날이에요. 박정희가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해서 2만 명이 사면돼요. 그래서 원흉도 3.15 부정선거나 4.19 발표의 원흉도 깡패들도 다 풀려났는데 황태성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밀사를 처형한 겁니다. 황태성이가 무슨 간첩이야? 간첩이면 여기서 정보를 캐내는 게 간첩이죠. 황태성이 무슨 정보를 캐내요? 자기 신분 밝히고 와서 만나려는 사람은 왜 박정희를 만나려고 한 거죠?